가운데 조금 있으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일정 2부로 돌아왔습니다. 스페인 악재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그리스에서도 좀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트로이카가 그리스 쪽에 실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 IMF 쪽에서도 좀 부정적인 그런 언급을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외국인들이 사줄 리 없겠죠. 오늘 선물 쪽을 얼마나 되감아 주는지가 관건인데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은 당연하고 선물까지 많이 팔아서 프로그램적 매도 물량을 많이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전저점 부분에서 테스트 일단은 성공하고 1,800은 깨진 날인데요. 1,790까지는 낙폭을 줄였을까요? 정확한 종가 이제 막 나오는 모습인데 시황센터 가서 종가부터 체크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스페인 재정 문제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코스피 지수가 오늘장 2%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특별한 상승 모멘텀 없이 유럽발 재정 위기의 여파가 아주 큰 하루였죠. 오늘 지수는 장 초반부터 1% 이상 빠지면서 1,800선을 무너뜨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에 1,780선을 위협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관이 막판 매도폭을 좀 줄이면서 1,790선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31.43포인트 하락한 1,79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오늘 외국인도 2천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였고요. 개인만이 시장을 지켜줬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도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480.37로 하락 출발해서 외국인이 매도폭을 키우면서 또다시 480선을 내주었는데요. 기관이 매수로 전환하면서 하락폭은 소폭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9.59포인트 하락한 472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만이 매도세를 보였고요. 막판에 기관이 장중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개인과 기관은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만이 매도세로 거래 마감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유로존 우려가 재부각되고 경기 둔화 우려감에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에 상승했는데요. 1,145원 50전으로 상승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 출발한 환율은 코스피 급락 등으로 롱플레이가 지속되면서 오늘장 1,140원 후반대에서 등락을 했죠.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좀 수급이 둔화되고 주춤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마감 환율입니다. 전거래일보다 5원 40전 상승한 1,14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소폭 줄인 모습입니다. 오늘 하락폭을 2.43% 줄이면서 2.43% 하락세를 보이면서 116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현대차도 1.79% 그리고 기아차 역시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현대모비스도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막판에 0.69% 밀려났습니다. 오늘 28만 6천 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삼성생명도 1%대로 하락했고요. 오늘 현대중공업은 3%대 낙폭을 키우면서 21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4%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2만 3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99%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3만 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다음 역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오늘 서울반도체는 1.51% 하락세를 보였고요. 안랩도 4흘 만에 약세로 돌아서면서 오늘장 6%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12만 9,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라다이스 역시 4%대 급락세를 보였네요. SM은 약 보합권에서 49,6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ICT 1.62% 하락했고요. 오늘 CJENM 역시 3.75% 밀려나면서 23,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는데요. 화학과 전기전자, 증권의 조정폭이 좀 컸죠. IT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SK하이닉스는 미국 반도체주의 하락 여파로 외국인과 기관이 합계 1조 2천억 원이 넘는 차익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4.23% 급락세 보이면서 2만 35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와 삼성 SDS도 1.4%가 넘는 하락세, 그리고 LG디스플레이 역시 1.37% 하락하면서 2만 1,65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IT 장비 업체들이 역시 우울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업황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과 함께 삼성이 디스플레이 관련 투자를 축소한다는 소문에 투자자들이 대거 이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IT 장비 업체 중에 SF에는 2.82% 하락하면서 43,0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원익 IPS는 8%가 넘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원이 넘게 팔았죠. 오늘 5,46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파트론이 3.36% 그리고 캠트로닉스 역시 4.15% 하락하면서 9,23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시대금리 담합에 대한 이슈로 증권가 은행주들 역시 연이어 약세를 보였습니다. 조사 이후에 시대금리가 하락한다면 은행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증권주 먼저 살펴보시면 삼성증권이 2.19% 하락하면서 46,950원에, 현대증권도 2.84% 하락했고요. 오늘 한국금융지주와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우리투자증권 모두 각각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은행주도 살펴보시면 오늘 KB금융은 3.61% 하락했습니다. 33,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신한지주도 4%가 넘는 급락세, 그리고 하나금융지주는 2.26% 하락했습니다. 오늘 우리금융은 3.26% 밀려나면서 1,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총 부채 상환 비율 규제를 완화한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건설주들은 하락했습니다. 오늘 대림산업은 1.99% 밀려나면서 88,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현대건설은 3.23% 그리고 GS건설도 2.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산업은 6% 가까운 급락세를 보이면서 오늘 장 19,8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조선과 화학주도 유럽 재정위기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조선주는 올해 상반기 수주 감소까지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장중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수주와 자회사 부진 그리고 실적 부진 등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가 악재로 작용한 모습인데요. 오늘 3.32% 밀려나면서 21만 8,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1.39%, STX 조선해양도 3.46%, 한진중공업은 5%가 넘는 급락세를 보이면서 11,7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화학주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이 4일 만에 하락하면서 주가 30만 원을 위협받는 날이었는데요. 오늘 4.13% 하락한 30만 2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호남석유는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장 4% 넘는 급락세를 역시 보였는데요. 24만 5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이노베이션이 2.7% 그리고 금호석유도 3.54% 하락하면서 12만 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SK텔레콤이 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인 론텀 에볼루션 누적 가입자 400만 돌파 소식에 장중 3%에 가까운 강세를 보였는데요. 마감은 1.53%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14만 3천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디지털옵틱이 IT 관련주 하락 속에서도 나홀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매출이 전체 80%를 차지하는 광학렌즈 전문 개발업체죠. 오늘 상장 7일 만에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주당 1,850원씩 상승했습니다. 14,400원에 종가 기록했네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1780까지 내려갔었다가 오늘 종가는 1789. 예, 뭐 1790은 안 됐지만 낙폭은 일단 줄여줬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전문가들은 그 같은 이슈에 얼마나 공감할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장 공감대 OX로 2부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나와 계신데요. 하나투자증권 올림픽지점의 최홍중 과장님과 골든이글 투자자문의 정태근 팀장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 돌아올게요. 자, 되살아난 유럽 리스크. 이제 코스피 1700포인트도 위험하다. 두 번째, 거래 대금 감소는 주가 바닥의 신호다. 세 번째, 실적 시즌 정점.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까? 마지막, 게임주. 매수가 아직 유효한지까지 알아보죠. 자, 스페인 때문에 1800을 잃어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1700도 위험할까요? 제가 이슈 읽으면 두 분 의견 보여주십시오. 되살아난 유럽 리스크에 1700포인트도 위험하다? 자, 그렇지 않다? 그렇다. 왜 입쪽에 무세요? 네. 예, 그냥 드는 겁니다. 자, 정태근 전문가님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역시 뭐 비슷한 전저점 부근의 어떤 학습 효과 네.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 O를 한 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 뜻. 아, 그러네요. 예, 그럼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조금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예, 제가 오늘 정신이 없네요. 예. 어느 정도 좀 그 부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어떤 그 단답형이라기보다는 조금 애매한 대답을 드려야 될 것 같죠.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전제 조건이 지금 이제 다시 그 스페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렌시아까지 어떤 그 지방 정부에서도 이렇게 발렌시아는 지방 정부에서도 구제금융 요청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다면은 전면 구제금융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 은행으로 전체 직접적으로 1,000억 달러 지원할 것을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그 스페인 정부가 좀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 아무래도 지금 스페인의 어떤 그 부채가 7천억 유로 정도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보태지게 된다면 뭐 1,000억 유로 더 늘어난다고 차이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8천억 유로까지 어쨌든 늘어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아무튼 그랬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7.3%까지 가는 이유나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전면 구제금융까지 갔을 때 중요한 것이 스페인 하나 문제는 아니겠죠. 당연히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니까요. 근데 만약에 이어졌을 경우에 그 파급 효과가 그리고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독일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 가장 큰 위험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제2의 리먼 사태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연관성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먼저 깔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스페인 은행권 같은 경우에 그 지금 현재 부채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그 국채 규모가 4천억 유로 정도 됩니다. 그 독일 은행 같은 경우도 2,577억 유로 정도 되고요. 근데 프랑스 은행권 같은 경우 스페인 그 국채가 한 913억 정도 유로를 보유를 하고 있고 스페인 같은 경우는 1,163억 유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라도 전면 구제금융 갔을 경우에 폭등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디폴트와 비슷한 상황이 전제가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프랑스 은행권 그리고 독일 은행권에 가지고 있는 이 국채가 부실로 연결됐을 경우에 그리스 은행들 그리고 그 외 은행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급 효과가 이어지게 되면서 프랑스 정부까지 어떤 신용등급 하향 조정까지 일어나게 된다면은 마찬가지로 리먼과 같은 그런 파산의 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스페인의 어떤 전면 구제금융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면 구제금융까지 가게 된다면 제가 보기엔 뭐 1,700 깨지는 거 뭐 시간 문제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파급 효과가 작년 8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그 하향 조정됐을 경우 어떤 그런 파급 효과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1,700이 문제가 아니라 뭐 1,600, 1,500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안 좋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스페인이 그 1,160, 그 독일이 가지고 있는 스페인 국채 규모가 1,163억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1,000억 정도 유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딱 얘들이 파산 어느 정도 그 문제가 안 생길 만큼의 입막음만 해놨다고 좀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독일이 어쨌든 20의 어떤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계속해서 작은 불씨만 맞고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위험리스크가 되살아난다면은 1,700도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네. 큰 거 막으려고 계속 방화벽 세우고 모이고 했는데 이렇게 네. 덩치 큰 스페인이 그대로 구제금융 신청하도록 둘까요? 그냥 사실은 지금 나오는 잡음들은 굉장히 작은 네. 거잖아요. 그런 잡음들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연계되는 문제가 지금 현재 뱅크런 사태가 마무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 부동산, 스페인의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잡혀있는 것만 1,800유로라고 합니다. 근데 네. 지금 실적으로 잡혀있는 부동산 지출이 1,800억 유로고요. 그리고 이제 잠재적으로 잡혀있는 게 1,200억 유로입니다. 그렇다면 3,000억 유로가 이제 잠재적으로 잡혔다는 얘기인데 1,000억 유로 가지고는 막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스페인이 전면 구제금융까지 갔을 경우에 필요한 가용 자금이 1조 2천억 유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도 그거 만약에 그 자금을 투입해서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커지게 되겠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부동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담보 대출만 1,800유로가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 외 말고 그와 관련된 MBS라든지 ABS까지 연결시켜 둔다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파급 효과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아직 지금 상황이 조금 무섭다. 그리고 조금 많은 관찰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현상으로 인한 프랑스 은행권 그리고 독일 은행권의 어떤 파급 효과까지 생각한다면은 조금 뭐 작은 문제는 아니겠지 아무래도. 그러게 답이 좀 안 나온다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이제 지방 정부에서 달라 하는 정도는 스페인 중앙 정부가 줄 이제 여력이 되는데 나도 주시오 하면은 이제 나중에 돈이 바닥날 것 같고 당장 내년에 스페인은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부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차피 네. 마이너스 상황이라고 하면
지금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금의 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사실 도와줄 돈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양적완화 실시 안 하고 있고요. 유럽권들도 지금 초단기 예금들이 사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조 유로 1조 이제 그동안에 1, 2차 LTR을 통해서 발행했던 자금이 한 1조 유로 정도가 되는데요. 네. 그 중에 한 5천억 유로 정도는 투입이 되고 한 5천억 유로 정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며칠 전에 20에 있는 초단기 예금이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예.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초단기 예금이 0.25에서 0%로 이제 금리를 낮추면서 그 예금이 다 당좌 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자금이 최악의 상황에선 그 자금들이 투입할 수 있는 여부도 있고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번에 26, 27일 발표되는 뭐 한국이라든지 미국 경제 성장률 여파에 따라서 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스페인 구제금융까지 전면 구제금융까지 간다고 하면은 제일 사실 손실 크게 보는 아까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아무래도 유로본드에 대한 이슈들도 다시 언급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00까지 이게 떨어지도록 내두지는 않을 거라는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컨센서스고요. 만약에 전면 구제금융을 안 간다고 하면은 연기금이 자금 투입할 수 있는 여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기관 쪽에서 선물 매도 쳐서 뭐 지금 이게 국가 지자체 같은 경우도 살 수 있는 여력이 한 1조 정도가 있기 때문에 네. 자금에 대한 투입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리고 국내 주식형 펀드나 이런 쪽으로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700 뭐 일시적으로 하이 한다가도 오히려 그때는 대량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그럼 너무 그 최악의 시나리오 말고요. 조금만 예. 긍정적으로 보시니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빠질 수 있다고 보세요? 이런 식의 어떤 유럽 문제가 계속 현실적으로 붙는다면은? 지금 현실은 한 1,700 한 초반까지는 한 차례는 열 수 있다고 아. 보는데요. 근데 그게 장중에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면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한 1,750은 잘 안 깬 장 형태가 지금 현재에서는 좀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2012년 한 5월 중순쯤에 한 1,770 갔을 때 그때는 연기금들이 많이 매수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6월 초 그리고 또 6월 말 그리고 7월 초 두 차례 내려오면서 외국인 이제 연기금들이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측면들도 있고요. 오늘도 보면 장중에 선물 매도 많이 쳤지만 결국은 외국인 달러지 베이시스를 예. 이제 콘댕으로 다시 만들어놨거든요. 이 콘댕으로 만들어놓은 게 며칠 전에 급락했을 때도 똑같은 모양새를 만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전면 구제금융까지 안 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한 1,750 원저리에서는 조금 버텨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장중으로는 얼마든지 출렁거리는 가능성은 있죠. 네, 좋습니다. 아니 뭐 정태근 전문가님 하신 말씀 있나요? 아니요, 저도 좀 긍정적인 말씀 좀 드려보고 싶은데, 네. 저는 좀 이런 시나리오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2008년도에 미국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 미국 정부에서 그 연방 구제기금을 만들어 4,800억 달러인가? 그걸 네. 풀게 되면서 막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돈을 풀어서 해결이 된 게 아니고요. 네. 그 돈을 지켜주겠다는 그 연방예금공사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유럽 쪽에 이런 그 이슈들이 나오는 것도 현재 일트로, 즉 그 시장의 뭐랄까 양적 완화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돈을 푼 게 1조 이런데 그만큼의 돈을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아지지 않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은 아직까지 돈이 떼일 수 있다는 그러니까 뱅크런 사태가 일어난 결론적인 이유가 은행에 돈을 맡겨서 돈을 떼일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지금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강력한 장치를 그 ECB가 좀 나서주면 되겠지만 어떤 ECB 같은 경우에 정치적 동맹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정치적인 동맹이 없더라도 어떤 재정적 동맹이라도 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 지금 잡혀있는 그 국채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강력한 안전장치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강력한 어떤 백그라운드가 나타난다면은 저 같은 경우 좀 해결이 빨리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좀 나왔으면 좀 저도 간절히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누군가가 뒤에서 좀 적극적인 담보에 대한 나서줄 주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이 주는 것, 거래대금 감소는 주가가 이제 바닥에 왔다는 시그널이다. 자, 거래대금 감소는 주가 바닥의 신호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 예, 두 분 의견은 많이 다르십니다. 최영종 과장님, 거래대금이 줄면 이러다가 보통 주가가 바닥을 잡고 그러다가 방향성을 보여주나요?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게 잘 맞지는 않고요. 예. 하락했을 경우는 그동안의 과거 사례를 보면 상당히 많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뭐 1900선 하락 이후에 박스권 범위가 점점 이제 줄어든 거에 의해 거래대금 감소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7월 들어서 거래대금 감소가 눈에 띄게 드러나면서 하락에도 조금 어느 정도 버텨준 형태를 좀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긴 했지만 지금 다른 해외 시장, 평균적인 글로벌 시장 평균적으로 대비했을 때는 여전히 하락폭이 큰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 네, 증시가. 그럼요. 예.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최근에 감소하고 있다는 건 투자자들이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좀 주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요. 2월 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흐름 보게 되면은 이 거래량이 거기 7.5조까지 육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평균적으로 잡게 되면 4조가 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예.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당시가 그렇게 정말 차기 상황이라고 봤을 때가 3조대 초반이었었고요. 예. 지금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시중에 MMF 단기 자금들이 많이 있었다는 정도고, 물론 그 단기 자금들이 다 국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진 않겠지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채권 금리 차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네. 장단기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진 게 아니고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오히려 단기 금리가 떨어진과 동시에 장기 금리도 지금 점차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채권 시장이 죽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환율 변동폭이 크지 않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거래대금 감소와 더불어서 바닥과 어느 정도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시장의 유동성이나 그런 것들이 계속 풍부하기 때문에 지금 뭐 불안정성 때문에 들어오지 않는 자금들 조금 수렴하게 되면 좀 올라오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이번에도 또 맞을지 모르겠지만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 기간 이제 전후로 해서는 보통 주식시장 참여가 좀 감소하면서 좀 거래가 이제 줄어들었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증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과거에도 뭐 2010년이라든지 2008년도 그때도 그런 보면 그 이제 시작 전에는 많이 감소했다가 시작 후에 늘어나면서 바닥을 치고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이번에도 공교롭게도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네. 거래량의 감소도 벌어서 뭐 하계올림픽 그런 부분까지 같이 마무리돼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네. 지금 주가가 빠진 상황에서 거래대금 감소가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자금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런 불안정성만 해소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빠른 시간 안에 또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시기상, 뭐 정황상, 뭐 충분히 그럴 듯한 그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패턴도 그랬다고 하는데 네. 왜 다른 생각이신지? 뭐 이건 뭐 생각의 차이겠죠. 예. 생각의 차이인데 일단은 그 가장 우리 기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세력들도 속이지 못하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예, 그런데 근데 팔면 흔적이 네,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살 때도 흔적이 나오고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 그 항상 고점 신호라든지 그리고 저점 신호가 왔을 때 거래량이 항상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예. 이 단순히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그 부분보다 이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신호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가 틀리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 고점 신호라든지 저점 신호 할 때 거래량이 항상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선바뀜의 현상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이 거래량이 늘어나는 현상이 저도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너무 극단적인 어떤 비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2007년도 같은 경우도 시장이 상당히 2000포인트 올라갈 때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충격을 받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릴 때 892포인트 전후죠. 1000포인트 아래 구간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주식시장에 누군가 끌어올릴 세력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올렸을 때 자기네도 빠르게 나갈 자리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주체가 기관이고 개인이고 뭐 외국인이고 개인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뼈아픈 뭐 그런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손바뀜이 발생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고 난 뒤에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마찬가지로 더 이상 참지 못한 어떤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게 되면서 그 물량을 누군가 받아간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이유를 조금 제시를 하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래량이 조금 많은 게 그래도 신뢰성이 더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뭐 의견이 좀 다르신데 어쨌거나 시장이 거래 대금이 늘든 또 줄어들든 간에 빨리 좀 방향성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도 지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어닝 실적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실적 시즌 정점 미국 기업이죠. 애플의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까요? 자, 애플 효과가 나올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애플 어닝 서프라이즈 힘들다. 네, 힘들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모아지네요. 자, 정태근 전문가님 일부에서 어떤 네. 분은 애플의 아이폰 5가 네.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다음 휴대폰 5를 기다리면서 안 샀다. 애플 이제 제품들을. 때문에 2분기 실적 뚜껑 열어보면 별게 없을 거다. 네. 맞습니까? 거기에 좀 연결성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갤럭시 S3를 말씀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고 네, 그렇죠.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5로 말씀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에 2분기 실적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순이익이 한 116억 달러 정도 됐었고요. 주당 순이익이 12달러 정도 기록하게 되면서 상당히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가장 큰 영향이 중국에 상당히 많이 팔렸고요. 전체 매출의 64%가 중국에서 발생이 됐고 중요한 것은 아이폰이 3,510만 대가 팔렸는데 이 아이폰 4S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폰 5가 만약에 갤럭시 S3처럼 2분 분기에 나왔다면은 그런 효과가 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악재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나온 어떤 주당 순위 컨센서스 같은 경우는 8.6달러고요. 그리고 시장 예상치는 10.02달러인데 괴리가 상당히 너무나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분기 대비에는 나빠질 것은 뻔한데 회사 어떤 컨센서스에 맞을지 아니면은 그 시장 컨센서스에 맞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 조금 회사 컨센서스에 조금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시장 예상치보다 $2가 낮기 때문에 조금 충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그 아이폰 5의 아이폰의 어떤 대항마를 봐야 되겠죠. 갤럭시 S3를 또 안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판매 그 수치를 좀 보게 되니까 그 갤럭시 S3가 50여일 만에 1000만 대를 팔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 1분기 때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갤럭시 S2가 그 5개월 만에 1000만 대가 팔렸습니다. 근데 네. 50일 만에 1000만 대가 팔렸거든요. 그러면은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상할 수 있는 어떤 판매량이 적어도 2000만 대 그리고 3000만 대까지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그만큼 갤럭시 S3가 먼저 출시가 되게 되면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선점 효과 속에서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조금은 그래도 부족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사람들이 뭐 네. 매일같이 이렇게 휴대폰을 바꾸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아무리 빠르다고 하더라도 좀 바꾸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래요. 자, 2분기 일단은 애플은 실적을 예상 하회할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해주셨고 최영종 과장님은요? 예,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1분기에 보통 이제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이 한 3,510만 대가 판매가 됐는데 2분기 처음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에 그래도 적어도 한 3,000만 대 이상 판매되지 않겠냐 예상이 나왔는데 그게 한 2,900만 대까지 예상되다가 지금은 한 2,700에서 800만 대가 1분기보다 한 20% 줄어든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이폰이야 뭐 2분기 출시됐던 거 부분에서 판매량이 뭐 이전이랑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폰 5 대기 수요로 인해서 판매량이 좀 감소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오기 조금 힘든 부분들이 이제 월가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예상치를 잡게 될 때 보통은 예상치보다 지나치게 좀 낮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애플 같은 경우도 실적 예상치가 나오는 부분이 안 좋게 나올 부분 예상해서 실적 예상치를 많이 낮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 예상치 이상만 나온다면 오히려 좀 버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지만 아이폰 5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출시가 지연되는 부분들, 뭐 삼성 갤럭시 S에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애플 효과, 소위 말하는 그 애플 효과가 없을까요? 애플 효과 전혀 없을 건 아닌데요. 아무래도 시장에서 아이폰 5에 대한 그 실제 어느 정도 발표될 것이라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확실히 어느 정도 나와줘야 그래서 버티지 않을까. 왜냐하면 삼성전자 갤럭시 S3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관련 이슈들을 좀 파악해서 그 실적 발표 나오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주 보수적으로 또 내려놨기 때문에 아주 내려놓은 눈높이에는 의외로 조금 상회할 수도 있다. 애플 효과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게임주에 대한 얘기인데요. 게임주 아직 매수 유효한가요? 자, 게임주는 지금 사도 괜찮다. 또 의견이 이제 다르시네요. 자, 최영종 과장님께 먼저 예.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게임주에 대해서 전 게임주를 다 매수하자 말씀드린 부분이 아니고요. 네. 전에도 한 달 전에도 하면 게임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바일 게임주 위주로만 소수로 좀 접근해 봐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뭐 주가 상승 위에 좀 조정 흐름을 오면서 뭐 가격 메리트 형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빠졌던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게임빌이라든지 JC 같은 종목들을 보더라도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빠졌다고 하면 그 물량들이 계속 꾸준히 나오겠지만은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매물이 폭이 어느 정도 커진 부분들이 있는데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 기관들도 사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경기 방어제의 특성 오늘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 무너졌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 흐름이라든지 전반적인 가이던스는 추세가,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다. 근데 이제 전 게임에서 다 같이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해요.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사업 해체로 인해서 이제 정말? 모바일 이제 네. 게임 사업 부분이 좀 철수 가능성이 좀 제기된 만큼 이제 저점 확인 후 이제 접근하는 그런 자리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매매해 볼 만한 추세가 조금 그래도 괜찮은 쪽은 모바일 게임 일부 종목이다. 예, 이제 모바일 게임주 중에서 뭐 컴투스라든지 게임빌 같은 경우 좀 유효해 보이고요. 이제 네. NC소프트 관련 그리고 뭐 네오에이지 게임즈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은 조금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게임주 전체적으로 안 좋게 봐서요. 예, 그 이유는요? 일단은 뭐 게임주 같은 경우도 그 말씀하신 대로 온라인 게임 쪽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쪽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일단은 뭐 어쨌든 뭐 그 온라인 게임 쪽 같은 경우는 일단 모바일 게임 쪽으로 어떤 그 트렌드랄까요? 이런 부분이 좀 변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 뭐 게임방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모바일 뭐 게임주 제가 보기에는 그 아무래도 이 게임주가 온라인 게임은 아니고 모바일 게임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 뭐 그
게임 업체들 예를 들게 된다면 하반기에도 뭐 게임 출시를 많이 한답니다. 하는데 네. 뭐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상황만 보게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번 시세는 일단 나온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조금은 이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 만약에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게임 업체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신규 게임이 출시가 되고 있고 거기다 매출 효과가 날 겁니다. 근데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는 부분이 가장 큰 악재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뭐 실적 만약에 지금 컴퓨터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은 자, 지금 화면을 좀 같이 보게 된다면 초록색 선이 일단 기관의 수급입니다. 근데 그리고 파란색 선이 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주가 파란색인데 주가 올라갈 때 기관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하고 나서 최근에 와서 날짜를 보게 된다면은 6월 10일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멈춰버렸습니다. 예. 그동안 올려줬던 기관들이 매수가 멈췄다는 이유가 뭘까요? 얘네들이 실적이 안 좋은 부분, 그리고 하반기 게임 출시되는 부분을 모르고 그러진 않을 거라 살 생각합니다. 돈이 없겠죠. 네. 뭐 딴 거 사다가. 그렇죠. 그리고 그런 네. 부분도 물론 있을 거고 이 정도는 많이 올라왔다 그런 생각도 분명히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주가가 6월 10일부터 멈췄다고 말씀드렸는데 6월 10일 공교롭게도 현재 4만 원 윗자리입니다. 그렇다면 4만 원 위에서부터는 기관들이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얘네들은 차익 실현을 나섰다고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 업황 다 좋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 차트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에서 안 좋다는 부분을 꺾일 수밖에 없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뿐만 아니라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 타이니팜이죠. 타이니팜이고 JC 같은 경우는 룰더스카이라고 그런 게임이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JC도 치세가 한번 났다 하시면 이제 꺾여버렸어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모바일 게임제 대장이라 할 수 있는 뭐 게임 비리도 있긴 하지만은 뭐 컴투스 같은 게 가장 큰 시세를 냈기 때문에 그 종목이 꺾인다는 건 아무래도 조금은 이제는 조금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은 접근할 구간이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려 갖고 계신 분들의 리스크 관리 구간이 아닌가 게임주에 대한 조금 상이한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오늘 1789로 끝났는데요. 내일장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해결의 키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태근 전문가님이 유럽 걱정을 특별히 조금 많이 하셨는데 네. 오늘 스페인발 우려에 발목이 잡혔잖아요. 네. 내일은 또 중국 지표가 네, 나오는 그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빠진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좀 당연히 안 좋게 나오지 않을까요? 예. 지금 PMI 지표가 당연히 제조업 지표를 보는 건데 지금 중국의 제조업 지표, 즉 수출이 지금 계속 불황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불황의 흑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출이 안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이 수출 얘기를 왜 드리냐면 중국의 GDP 60%를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입니다. 수출 즉 제조업이겠죠. 그다음에 수출이 둔화된다는 것은 제조업이 둔화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저번 달까지 8개월째 위축입니다. 저번 달까지 48.2가 나왔는데 그래서 내일 발표되는 게 예위치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 제조업이 지금 뭐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것도 아니죠. 나온 것도 아니고 부양책 효과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경기가 돌아선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런 간단한 근거만 보더라도 제조업 지표가 50 이상으로 올라가기를 좀 바라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장중 변동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초반 만약에 확장 국면에서 위축 국면으로 바로 넘어가게 되면 큰 충격이 올 수 있겠지만은 쭉 지금 계속 8개월째, 8개월째 예. 그리고 8개월이나 9개월은 한 달 차인데 그게 무슨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연륜에서 차라리 또 경기 부양책인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에 대한 대외 변수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페인에 관한 문제가 스페인 하나 문제가 아니고 유럽 전체라고 봐야 되겠죠. 유럽 전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외국 매수 돌아가기 힘들지 않겠나. 먼저 그런 선제 조건을 먼저 깔고 내일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시장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올라오겠네요. 네, 내일 딱히 내일이라고 보다 이번 주 전체적으로 좀 부정적으로 본다고 봐야 되겠죠. 1780포인트만 지켜준다고 해도 너무 정말 다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중국 지표는 아마 모두들 예상하는 바대로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셨고 이번 주 내일 포함해서 1780만 지키면 그나마 선전하는 시장이다. 맞습니까? 예, 내일 사실 중국 예. 지표가 정말 같은 50 밑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숫자가 확 줄어서 작게 나오면 이게 이제 저점이다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6월 달에 처음에 발표 나왔을 때 그때 당시 충격이 좀 컸었습니다. 예. 이제 컸던 이유는 그동안의 정책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 반영이 안 됐었거든요. 예. 그러면 정태만 전문가 얘기해서 다른 의견 쪽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지금 당장 돌아선다 안 돌아선다 그 의견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중국의 정책 효과들이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중국의 포커스는 내수에 맞춰져 있습니다. 예. 수출 안 좋다는 거 다 알고 있고요. 예.
네. 그런 부분에서 시장 가이던스는 다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수출이 여기서 늘어나는 것을 기대한다. 그건 사실 어렵다고 보고요. 네. 내수 활성화가 어느 정도 형성화되는지, 내수에 대한 그런 부양책이라든지 해서 뭐 정부 주저에 투자를 한다든지,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 그러면서 외자 유치하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중국 주가의 움직임 영향받을 것 같고요. 그런 중국 주가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 한국 시장도 물론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들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 내일 역시 PMI 지수 나오는 거에 뭐 우리 장도 중국 장도 별로 장중 정도만 충격을 예, 받을까요? 어느 정도 추경을 주겠지만은 6월 정도의 그런 이제 메가톤 급적인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거보다는 이제 26일 날 이제 한국 같은 경우 이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고요. 27일 날은 또 미국도 이제 2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되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 시장 가이던스에서 보는 경우는 뭐 한국 같은 경우 한 2.3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5까지 예상을 했다가 1.3%더 나올 수 있다.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 다 감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시점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장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서 주 초반에는 전반적인 주가 흐름 좀 약할 것 같고요. 주 후반의 흐름들, 유럽 이슈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따라서 그 관련 이슈들의 뭐 경제 성장률 나오는 수치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주 이제 후반에 가서 좀 장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네, 주 후반에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데 또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여의도의 시각도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은 KTB 투자증권으로 가서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발악제 때문에 1790도 뺏겼습니다. 잡아야 할 두 가지가 있다면 코스피 저점과 스페인 10년물 국채 금리가 아닐까 싶은데 정리와 전략 모두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그 스페인의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그 유럽 위기 국면을 대변한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스페인 국채 금리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진정될 수 있을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위기 국면이 조금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위기 국면이 스페인 스스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어떤 정책 대응의 어떤 추가적인 수립이 어느 정도 시점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그런 정책적인 요인들이 기입할 수 있을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인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장 흐름이 다소는 보수적인 어떤 시각에서 좀 대응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지지선 측면에서는 1780선이 1780포인트를 저항한 수준이 지난 2분기 이후에 계속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 바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일단 이번 주 초반이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이 정도 지지선이 지켜질 수 있을지를 우선적으로 기술적인 측면에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1780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깨질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십니까? 그래도 지켜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과도하게 하락한 부분이 좀 있고요. 따라서 일단은 반등 정도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5월 이후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1780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반등 국면이 반복적으로 좀 나타났었는데 반등폭은 점점 이제 작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따라서 이번에도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반등폭은 크지 않고 흐름 자체는 다시 이제 지지선 테스트 과정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전반적인 흐름은 지지선 테스트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유럽 위기가 재부각된 상황에서 이 부분이 얼마나 빨리 안정이 될 수 있을 것인가가 일차적인 초점이 되겠지만 추세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과 한국의 2, 4분기 GDP 성장률 결과 발표 이후에도 3분기 성장률에 대한 시장의 어떤 우려감이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시장 흐름은 다소는 추가적인 어떤 지수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어느 정도는 경계 심리를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아주 제한적인 반등도 가능할 정도로 지지선이 지켜질 수도 있을 법하지만 또 깨질 가능성도 열어는 둬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향성도 없고 지금 조금만 내려가면 지지선 깨는데 불안합니다. 좀 쉬는 게 나을까요, 이번 주는요? 대응 전략 세워주세요. 예,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지지선 확인 이후에
시장에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중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3분기 중에 시장이 그렇게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중 시장 흐름은 다소간의 어떤 횡보 국면 내지는 추가적인 어떤 지지선 설정 과정 이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시기는 3분기가 지난 이후에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 투자한다 할지라도 3분기 이후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 일단 당장은 지지선 찾기가 급선무일 듯하네요.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전략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많은 기업들 실적 발표가 또 예정이 돼 있고 지표 발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만 안 줬으면 좋겠다 바람이 드네요. 자, 계속해서 수익률 펀치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최영종 과장님이 언급했던 한화케미칼 좀 살펴주시죠. 오늘 또 네. 화학주가 좀 분위기가 어두웠어요. 사실 어저께까지만 해도 이제 금요일까지만 해도 수급이나 그런 점에서 좀 받쳐줬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중국 관련 이슈들이 재부각이 되면서 좀 빠졌던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손절 라인까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갖고 계신 분들 좀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LG화학이 한번 시세를 주고 빠졌지만 하나케미칼은 아직 시세를 안 줬기 때문에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수급 현황을 보게 되시면 오늘은 뭐 외국인 기관 일부 팔긴 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고요. 연기금 수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이 좀 받쳐주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관망하면서 갖고 계신 분들 아직까지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뭐 한 번도 시세를 좀 주지 않은 업종 간에 가장 좀 저평가된 한화케미칼 계속 보유하자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최영준 과장님 그리고 정태근 팀장님까지 어떤 종목을 오늘 새롭게 들고 나오셨을지 궁금한데요. 새로운 종목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볼게요. 자, 이번 주 수익률 펀치 종목으로 정태근 팀장님은 메디포스트를, 최영종 과장님은 아까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게임비를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자, 메디퍼스트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최근에 와서 주기세포 관련 좋은 소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 주기세포 관련주 최초로 HSBC에서 그 긍정적 리포트가 나왔죠. 일단 파미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디포스트까지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세계 최초로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제품에 대한 제품 허가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 상업 규제 기관 허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평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 현재 시술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 메디포스에서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골 재생 주기세포 체류제인 네. 카티센 같은 경우 이제 100명의 환자에 대해서 이제 시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격이 상당히 좀 비싸더라고요. 그 주사제 한 번 쓰는데 이게 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아무래도 불로장생에 대한 부분은 진시황뿐만 아니라 지금에서 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 희망일 것 같은데 거기에 연결시켜 본다면 자기의 어떤 건강을 연결시킨다면 500만 원도 그렇게 비싸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 한 대당 500만 원 그런데 앞으로 어떤 그런 부분이 연결되게 된다면은 매출에 대한 기대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시장에서 어떤 그 종목을 가지고 너무나 힘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안의 성격에서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제 뭐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 신약 개발 뭐 임상 부분도 봐야 되겠지만은 메디포스트 뭐 파미셀 같은 종목들을 보게 된다면은 신약 개발한 임상에서 이제는 매출에 대한 시술로 인한 어떤 매출로 쪽으로도 한번 연결시켜 봐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나 더 연결시켜 본다면은
아무튼 대선 테마 쪽도 한번 그 이제는 이슈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선 테마가 인맥 쪽보다 어떤 정부 정책 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아동복지, 노인복지, 고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데, 노인복지 쪽과 연결시켜 본다면 아무래도 유헬스케어 쪽, 유헬스케어와 관련시켜서 아무튼 바이오 테마주도 부각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뭐 최근에 긍정적인 평가, 그리고 테마적인 부분, 그리고 시장이 대한 성격으로 가지고 나왔다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미셀보다는 조금 그 가격이 무겁기 때문에 조금 늦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부분도 한번 덧붙여 보고 싶고요. 그래서 차트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거울 수 있는데 네. 왜 메디포스트를 꼽고 나오셨을지. 네, 일단은 뭐 그런 뭐 리스크적인 부분을 가장 좀 크게 생각을 했습니다. 가격이 조금 가볍다고 해서 무조건 뭐 크게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격이 좀 있다 보면은 그래도 어떤 그 무게감이 좀 있지 않겠나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게 된다면 최근에 기관들이 이틀 연속 이제 들어가 주고 있다는 부분,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던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하방 경성이 나오고 있는 구간 속에서 파미셀은 좀 움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도 이미 어떤 그 주기세포 관련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이유들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가지고 나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95,5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95,5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해 보시라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 같은 경우는 뭐 시장이 그렇게 안정적이진 않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한 11만 원 정도 한번, 그래도 가격이 좀 높습니다. 한 10% 정도 되고요. 그래서 11만 원 정도 말씀드려 보시고요. 그 손절가 같은 경우는 88,000원에 한번 놓고 일단 1차적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가 95,000원 정도인데. 네. 네, 제가 대시된 가격보다는 조금 싸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도록. 예, 그러면 좋겠죠. 예, 싸게 사서 비싸게 한 10% 정도 수익 볼 수 있겠다. 메디포스트 무겁지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게임빌. 사실 목요일날 살리는 줄 알았는데 60일선이 오늘 좀 깨져버려가지고 괜찮을까요? 예, 사실 이제 게임빌 같은 게 이제 컴투스와 게임빌 이렇게 두 개 종목이 있는데, 사실 이제 게임빌을 갖고 왔던 게 컴투스 같은 경우 한번 시세를 준 종목이고요. 게임빌 같은 경우는 차트 흐름을 잠깐 보게 되시면 고점 한 95,000원 선 같이 갔다가 최근 좀 많이 빠졌습니다. 이 빠진 부분들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었는데, 이날 이제 상승했던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신규 상품 출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외 시장 팔로가 어느 정도 개척이 됐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해외 시장 확대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둔화가 됐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이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모바일 게임주들 특성을 보게 되면 이제 프리 투 플레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먼저 무료 게임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나서 거기서 유로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게임주 업황들이 아주 좋은 그런 상들은 아니지만, 게임볼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게임빌 그동안 시세를 한번 줬다가 빠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다수의 유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건수라든지 이런 유저들 수를 감안하게 되면 사실 컴투스보다 더 많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컴투스가 한번 시세를 준 부분들 게임빌로 일부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단기 가격 조정 이후에 해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상승 반전 추이가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실 좀 한 4% 정도 빠지긴 했지만 거래량이 4만 주밖에 안 됐습니다. 거래량이 4만 주밖에 안 되는데 매매 동향 보시면 투신권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오늘 많이 빠졌지만 다시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투신 매수가 뭐 기관 쪽에서 많이 팔고 있다고 하지만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거래량의 증가가 수반이 된다고 하면은 내일 시초가 정도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손절가는 한 77,000원 정도 좀 짧게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전에 한 20일 근처인 한 88,500원 선 이렇게 보고 접근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게임빌 설명이었습니다. 두 분의 펀치 종목 끝으로 다시 한번 압축해서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번 주 수익률 대결은요, 게임빌 대 메디포스트의 대결로 압축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게임빌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모바일 게임주이죠. 단기 가격 조정 이미 받았고 해외 매출 증가와 더불어서 이미 차트가 좀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약간 깨진 듯하지만 투신권은 샀고요. 거래량은 동반 안 되고 하락했습니다. 네, 시가 매수 목표가는 21선, 손절가는 타이트한 77,000원 불러주셨습니다. 한편 정태근 팀장님의 메디포스트는요, 최근에 줄기세포주 관련한 분위기도 좋고요. 바이오 테마, 또 대선 테마로도 엮어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의 리스크 크기 때문에 약간 무거운 좀 비싼 대안주 성격으로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는 95,000원 부분, 손절가는 88,000원, 목표가는 11만 원, 10% 정도 위쪽 보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준 과장 그리고 정태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마칩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